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귀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4번 데워잡고 거꾸로 데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죠. 네. 네, 거기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정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세금 도둑 운운하면서 예산을 문제 삼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들을 철수시키면서 이 특위 설립 준비단을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립 준비단은 지난달 중순에 민관위원 10명과 공무원 4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파견됐던 해수부와 행정자치부 공무원 4명 전원, 그리고 새누리당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추천했던 민관위원 3명은 지난 23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4명의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왜 철수한 건가요? 지난 22일에 그 전체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측 추천 조사위원들은 설립 준비단의 법적 근거 그리고 민간위원회 전문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대환 부위원장은 설립 준비단 해체 안건까지 올렸지만 대다수 조사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당시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부위원장은 정부에 파견 공무원 복귀 공문을 보냈고 정보는 즉시 지난 20일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세금 도둑 발언 이후에 정부 측의 협조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위원장 오늘 한마디를 또 했죠. 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이런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선장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일이로군요. 정부가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사실상 증세 방침에 제동을 거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이 증세 없는 복지, 한마디로 다이어트 안 하고 살을 뺀다는 것만큼 놀라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돈이 기대했던 것만큼 거치지 않자 이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 상황과 국민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정부는 어제였습니다. 2015년 주요 추진 법안을 공개하면서 이 비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했는데요. 이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 개혁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거는 지방재정을 오히려 쥐어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요, 이 박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개혁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기대했지만 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 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2,500억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설명해야 된다,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를 오늘이죠. 금년중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네. 그렇습니다. 발표 하루를 앞두고 오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금년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올해 안에 백지화를 시사한 겁니다.
건보체계 개편안 중단 배경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서 고소득 직장인과 또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돼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중반부터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힘들게 됐습니다.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해명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토지 구입 과정에서 이완구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은 아니고 준비단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장인의 부탁으로 땅을 알아본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외국에 살던 장인이 지난 2000년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알아보라고 했고 그래서 한 개 필지 계약을 추진했지만 두 개의 필지를 함께 계약하라는 이 소유주 측의 요구에 따라서 당시 지인인 강모 씨에게 다른 한 개의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강 씨와 이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보도 내용처럼 초등학교 동창 사이는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을 역임했던 함모 씨가 네. 행주대교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네, 함 씨는 국내 유명 방산업체와 관련된 업체에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고요. 이 방산비리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 정부 합동수사단에 의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그동안 2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정부 합동수사단은 오늘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 그리고 윤연 전 해군 작전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했다. 네. 네. 정 총장의 아들과 윤 전 사령관은 지난 2008년 해군이 개최한 요트 대회의 광고비 명목으로 당시 STX 측으로부터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 전 총장의 장남이 대주주였던 요트앤컴퍼니가 요트 대회를 진행했는데 STX 측이 당시 후원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윤 전 사령관은 바로 이 회사의 상임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1, 2위의 게임 업체죠. 넥슨과 NC소프트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그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등 그 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넥슨이요. 2012년 6월 그 2위 업체인 NC소프트의 지분 14.7%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후 작년 10월에 그 지분 0.4%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NC소프트는 그 2012년에는 지분 취득 과정 발표도 모두 두 대표가 협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그 넥슨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 겁니다. 넥슨은 그 지난 2년 반 동안 NC소프트와 공동 개발 같은 그 다양한 협업을 시도했지만 기존 구조로는 급변하는 IT 업계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웠다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하고자 그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NC소프트는 그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유사한 방식으로 대만 게임 업체 간마니아 등을 인수 시도를 한 적이 있어서 NC소프트 역시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예, 온라인 게임의 강점이 있는 넥슨은 그 리니지 같은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에 강한 NC소프트를 오랫동안 눈독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과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서울대 선후배이면서 게임 1세대인데요. 김택진 대표가 향후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또 넥슨이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지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사상 최고 액수의 분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네. 중국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군요. 자세히 소식을 전해 주시죠.
네, 애플은 그 27일 현지 시간으로 그 매출 746억 달러, 우리나라로는 약 80조고요. 순이익은 180억 달러, 약 19조의 그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순이익은 38% 증가한 건데요. 이 순이익이 눈길을 끕니다. 이 순이익 규모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이 2011년 1분기에 기록한 162억 달러의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그 작년 4분기 그 5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인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3배 규모에 달하는데요. 네. 이 애플의 전력은 작년 9월에 출시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애플은 기존에 4인치를 넘지 않았던 화면 크기를 고수해 왔는데 그 아이폰 6는 4.7인치, 아이폰 6 플러스는 5.5인치로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7,450만 대나 팔리면서 성장을 이끈 거고요. 예. 특히 그 중국 내 성장 속도가 이런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애플은 그 지난해 4분기 중국에서만 전체 매출의 20% 이상인 161억 달러를 올렸고요. 네. 결국 중국 샤오미와 삼성전자를 누르고 중국 내 1위 스마트폰 업체가 처음으로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애플은 올해 그 아이폰용 전자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와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인 애플워치로 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발생한 리비아 호텔 테러 사건으로 한국인 한 명이 숨졌다는 보고가 잇따랐었는데요. 이건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리비아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한국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현재 리비아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교민들을 개별 접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테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0시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5성급 호텔 코린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장교한 5명이 차량 폭탄으로 정문을 공격한 다음 호텔 로비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건데요. 이후 리비아 보안군들에게 포위되자 호텔 24층으로 이동해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4시간 만에 모두 자폭했습니다. 네. 리비아 외교부는 이번 습격으로 리비아인 3명과 외국인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IS,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죠. 이 IS가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구체적인 이유도 나왔나요? 네, IS 리비아 지부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알카에다 조직원인 아나스 알리비가 숨진 것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알리비는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재작년 미국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달 초 재판을 앞두고 숨졌습니다. 또 테러가 일어난 코린시아 호텔은 지난 2013년 10월 리비아 총리가 무장단체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리비아는 2011년 이후 무장단체 간 교전이 지속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미국 눈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사상 최악의 눈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예상이 빗나갔죠? 네, 미국 동북부 지역에 사상 최악의 눈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가 빗나가면서 기상당국의 사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립기상청은 눈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동쪽으로 몰아쳐서 뉴욕시의 경우 15cm에 불과한 적정량을 보이는 등 예상보다 적은 눈이 내렸다며 예보가 빗나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내 날씨 예보관들도 트위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보에 대한 사과의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 8개 주는 야간 통행금지령을 해제하고 네. 대중교통 운행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 일부 지역에는 90cm의 폭설이 내렸고요. 보스턴에도 60cm 이상의 눈이 내려서 차량 운행이 이틀째 금지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의 석방 조건으로 이라크 여성 테러범과의 맞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진짜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네, 지금 이 맞교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되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원래 일본인 인질이 2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이미 참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나머지 1명 이제 겐지 씨가 남아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요르단을 통해서 협상하는 단계에서 요르단의 인질이 또 1명이 있었던 거예요. IS에. 예. 그 사람이 요르단 조종사였는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IS가 원하는 게 이제 여성 테러범인 그 사지다를 풀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조종사와 일본인 인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지다 여성 테러범은 사지다하고 같이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 IS가 긴박하게 다시 발표를 한 거는 2대2로 하자. 2대2로. 그래서 사형수 1명을 더 풀어달라. 네. 그래서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테러범 1명과 또 다른 테러범 이 두 사람하고 일본인 인질 1명과 요르단 인질 1명 이렇게 해서 맞교환을 하는 걸로 IS가 이제 제안을 했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들어오는 속보에 의하면 그 인질의 그 테러범 중 2명 중에 1명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1명이 과연 요르단 인질이냐 아니면 일본인 인질이냐 누구랑 맞교환이냐 이게 되게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그게 아니면 네. 24시간 안에 인질을 살해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인질을 두 사람 다 안 풀어주게 되면 남는 1명은 이제 참수가 되는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말이죠. 언론들이 일본인 인질이 석방이 될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일본인 인질이 석방되는 걸로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요르단에서는 또 요르단 인질이 석방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 국가가 지금 갑자기 그 첨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 인질이 풀려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요르단 총리 공간 앞에서는 그 요르단 인질인 그 조종사의 친척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르단 조종사가 먼저 풀려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보도는 일본인 인질이 풀려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딱 시간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혹은 그 한 사람과 그 인질 2명이 다 풀려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저희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럼 저 요르단 쪽에서는 그 여성 테러범하고 사형수 두 사람을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보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요르단의 그 여성 테러범 1명하고 또 다른 남자 테러범 1명이 원래 이제 맞교환하자고 하는 명단이었고요. 그 중에 여성 테러범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1명만 풀어주는 형국인데 이걸 IS가 받아들이고 인질 2명 다 풀어줄 건지 아니면 1명만 풀어줄 건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시한이 지금 오늘 밤 11시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1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과연 이게 2명이 다 풀려날 건지 아니면 1명만 남고 1명은 이제 비참한 결과가 나올 건지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런 인질 간의 맞교환에 대해서 몸값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예, 요르단이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요르단 조종사가 IS의 인질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 노력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인 인질이 바뀌면서 일본인 인질이 이제 나타나고 또
IS가 원하는 게 요르단에 있는 그 여성 테러범이었었기 때문에 네. 요르단이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자국의 조종사를 먼저 풀어내지 않으면 요르단 국민들한테 이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을 그렇겠죠. 리가 있잖아요. 네. 자기네 조종사도 자기네 인질도 못 푸는데 일본 인질이 먼저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요르단의 그 조종사를 먼저 풀어내는 것이 요르단 정부로서는 가장 급선무죠. 네. 혹시 말이죠. 일본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석방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지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뭐 특별한 네. 일단 최초 그 일본인 인질과 교환을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세지다였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풀려난 거는 즉 일본인 인질이 풀려난다라고 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요르단에서는 또 자국의 인질이 풀려날 걸로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였습니다. 요즘 심부름 대행업체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행해주는 심부름의 종류가 아주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데요. 음식 배달, 벌레 잡아주기는 물론이고요. 사과 전화 대신 해주는 대행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생활 심부름 대행업체인 띵동의 윤문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심부름 대행업체를 찾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예. 예,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이제 이용하고 계시고요. 네. 네, 월 기준으로는 한 3만 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띵동에서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심부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숫자가. 네. 40-5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주로 배달이 안 되는 음식점의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전체 이용이 한 70% 정도 되고요. 70% 정도. 그러면 그 네네. 경우에는 음식 값에다가 배달료만 네. 더 드리면 됩니까? 예, 따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70% 그리고 정도. 나머지는 이제 생활 편의 영역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 같은 민원 업무도 대행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홈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고객님 집에서 발생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못을 받거나 이제 행거를 설치하거나 예. 이제 블라인드나 커튼 설치 같은 거 또는 네. 무거운 가구 같은 걸 옮기거나 할 때 예. 많이 요청들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못 박아주시는데 얼마씩이나 받으십니까? 못 박아드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 편의 업무는 시간당으로 요금이 책정돼요. 시간당으로?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3만 원 비용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못 박는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니까 이제 출장비 포함해서 30분 이내에 끝나게 되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15,000원 정도 요금이 책정돼 있고요. 30분 동안 심부름 해주시면 15,000원 받으시고요. 네네네. 그런데요. 네. 저 누구한테 좀 미안한 일이 있어서 좀 사과를 좀 해야 되겠다. 네네네. 아니면 또 연인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좀 대신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아니요. 저희가 뭐 그런 감정 대행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하. 그게 이제 기사화된 이유가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예. 이제 좀 위트 있게 주문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예. 친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도통 안 받아준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 가서 사과를 10,000원어치 사다가 네. 잘 포장해서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주문이 와서. 먹는 사과를. 네네네. 잘 포장을 해서 전해달라. 아, 예. 네. 근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아,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각 게시판에 이제 내용이 돌아다니고. 네. 또 언론에 한번 소개가 되면서.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을 갖고 와요. 네. 뭐 비슷한 주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요? 네네. 예. 그런데 요즘 말이죠. 무슨 효도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과장됐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인터뷰를 하다가 네. 뭐 몇 가지 에피소드들 얘기한 게 좀 와전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유명한 곰탕집에서 예. 분당까지 이제 배달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고객님 사연이 이제 미리 본인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게 된 사실인데. 네. 뭐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랑 굉장히 자주 가서 먹던 음식점인데. 뭐 부모님이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자주 뵙지 못하고. 네. 갑자기 와서 먹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나더라. 명동 곰탕집이? 네. 그래서 급하게 오늘 좀 꼭 드시게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배달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 예. 이거 사연을 어떻게 듣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배달비만 그렇게 되면 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와, 그거 곰탕보다 훨씬 비싸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꼭 이래도 하시겠습니까라고 재차 확인을 하는데 네. 고객님이 그런 사연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저도 이제 한번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사고 같은 경우도 뭐 감정 대행이니 네. 뭐 지금 이런 경우도 효도 대행이니 하는데 사실상 좀 더 긍정적인 요소로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고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부모님께 뭘 좀 대신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 같은 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부모님께 네. 대신 뭘 좀 해달라든가. 네. 뭐 이런. 대신 뭘 해달라는 거의 없었고요. 아, 부모님과 예. 관련된 것들은 뭐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 병원 모시고 가는 거. 예, 집에서 이제 뭐 차량까지 이제 계단으로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자분 힘드시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이 부축 좀 해달라.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처방전 같은 거 좀 대신 받아가지고 약 지어서 사실 갖다 달라고 하거나. 네. 뭐 그런 류의 주문이 많지 뭐 효도를 대신해서 뭐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네. 뭐 정기적으로 안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 윤 대표님 업체에 없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예, 저희 업체는 없었어요.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주문을 받고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으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언론에서만 그런 사례들을 봐가지고 그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겠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긴 있는 모양이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네. 남편 대행까지 해주는 업체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심부름 용역 업체인 줄 알고 뭐 이제 미행이나 감시 또는 뭐 돈 떼인 거 찾아달라는 등 뭐 이제 사람을 또 찾아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법인데다가 좀 음성적인 서비스여서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 대행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대행을 합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긴 있었는데요. 간혹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이제 여자분께서 상가 이제 그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자 가서 계약을 하면 좀 이제 밉보인다고 하잖아요. 여자분이 혼자 가서 하시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같이 동석해서 계약서 쓰는 과정을 같이 좀 해달라. 그러니까 남편 인척해달라 이런 얘기겠네. 네, 이제 뭐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몇 번 한 경험이 있어요. 예. 그게 남편 대행이네요, 뭐. 예, 근데 뭐 다른 내용은 사실 제가 기억나기로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비법률적인 뭐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꽤 있습니다. 그 딩동 업체에서는 사용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또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네,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좀 불법으로 악용되거나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고객분이 여자분한테 이제 선물을 뭐 장미꽃 같은 걸 1000송이를 갖다 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미꽃을. 예, 그래서 저희도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줬는데 무턱대고 여자분이 굉장히 깜짝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토커였던 거죠. 스토커. 예, 뭐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계속 이제 검증하는 프로세스들을 좀 만들게 된 거예요. 업체에서 스토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예, 몰랐죠. 그래서 이제는 받으시는 분도 꼭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저희도 처음 했을 때는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했었어요. 이제는 뭐 세심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심부름 대행업체죠. 딩동의 윤문진 대표였습니다. 지금 시간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돌발 구간들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퇴근길 정체와 맞물리면서 동작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그 이전에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시내 구간입니다. 부산 방면으로 서초 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한남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신촌도가 외곽 방면으로 아현교차로에서 신촌교차로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이어지는 양화로 창천 삼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대부분 구간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쪽 서교동 사거리에서 홍대 입구역 구간 짧은 구간 정체고요. 성산로가 외곽 쪽으로 금화터널에서 연대 앞 3거리, 반대쪽 마포구청역에서 성산 2교, 연희교차로에서 연대 앞 3거리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심부름 업체의 효도 대행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901번님께서는요. 효는 정성어린 마음의 발로이지 그 어떤 구실로 인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네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부름 업체의 효도 대행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8469번님, 돈을 받고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대행일 뿐입니다. 0695번님, 서비스 업체가 부모님을 떠맡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수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여러 가지가 겹쳤겠죠. 홍성걸 교수님. 대표적으로 우선 그 연초에 연두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평가가 거기 반영돼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만회한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하향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쇄신을 한다. 인적 쇄신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편을 하는데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좀 인식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적어도 총리를 바꾸는 그야말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오히려 김기춘 실장이나 혹은 비서관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연초에 기자회견에 어떤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실패하고 있다. 다만 지금 인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반전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한 이 결단의 시점이 굉장히 좀 늦게 나오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속칭 그 문고리 3인방이라든지 이렇게 교체하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굉장히 미적미적 미루시고 또 이제 이 측근들에 대해서는 교체하지고 안 하고 싶은 어떤 이런 의사를 피력하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인사쇄신에 대한 바람과 정반대의 어떤 의사결정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연말정산이라든지 어떤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기업이나 법인이나 정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있는 이 단위에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결국은 평범한 백성들 호주머니만 털리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금 분석하기는 30%대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까?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사실은요, 이번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40%를 내려가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콘크리트 아주 지중이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하방 경직성, 소위 중시에서 말하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30% 초반까지 밀리더니 급기야 지금 리얼미터 조사죠. 29.7%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총리 교체라든가 이런 쇄신 카드를 이제 인사 카드를 인사 쇄신을 이제 갖다가 지금 이제 쓴 것인데 안 맥혔어요. 이것이 지금 안 먹히니까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안심했던 혹은 이건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40% 30% 선이었는데 사실 30% 중반대까지가 가장 마지노선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무너진다면 심리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는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빨리 인사를 서두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당의 어떤 원내대표 경선 스케줄하고 좀 맞물려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이 숫자가 나오면은 방송에서는 반드시 상세하게 이 근거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죠.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 수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29.7%고요. 부정평가는 62.6%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50%, 유선전화 50%를 통해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에서 각각 19.0% 그리고 8.1%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요새.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보니까요. 정말로 최근에 마음이 급하셨던 게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장관들이 일부러 불러서 티타임 하는 모습 이렇게 갖고. 그런 사진도 막 공개되더라고요. 사진이나 화면 밖으로 했고 어제는 또 광주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보면 지방 출장도 일부러 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마 본인의 지역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 이게 지지율이 그냥 확 빠진다는 것 같아요. 한 7% 10%씩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는 50대 60대에서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제 마음이 급하게 생각하고 인사쇄신으로 이제 어떤 추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최근 한 열흘 보름 사이에 한 5, 6% 정도 이상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본인의 레임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선에서 멈출 것인지가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유심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은 그거죠. 뭐 지지율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과연 이게 이제 집권 3년 차에 레임덕으로 빠지느냐, 조기 레임덕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정 동력이 이렇게 되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계속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 변호사가 뭐 일부러 장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티타임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국무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주재. 그래서 국무회의 하기 전에 이제 한 10분간 티타임 가진 것이고 또 그 신임 수석들. 그런 모습이 처음 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한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사진 찍혀가지고 다 공개가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농담도 있답니다. 농담도 하고 그런데 그 자체가 말하자면 그 새로운 그 어떤 그런 이 방식의 변화, 대통령의 스타일의 변화를 예고하는 그러한 전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워낙 급하니까 지금 말씀처럼 워낙 급하니까 지금 일종의 제스처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래요. 과거에 말이죠. 그렇게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자꾸 안 줄어들다가 찔끔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 결국은 줄 건 다 주고 요건 또 욕대로 다 먹어요. 그래서 저는 찔끔 기왕에 이걸 이 판단이 이게 위기고 말이죠. 그다음에 집권 3년 차에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지금 해야 되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실현하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찔끔 주실 것이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화끈하게 열을 원하면 한 20개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를 오히려 이 야권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받아내는 것. 그것이 물론 가장 1번은 아마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야말로 좀 큰 쇄신을 향한 정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하는 방식 같은 거는요. 수석들은 언제든지 대통령 만날 수 있고 장관들도 필요하다면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100% 맞는 얘기고요. 근데 사람을 바꾸실 때 지금 비서실장 이제 김기춘 실장 교체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굳어진 것 같고요. 그럼 교체할 때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말 대통령에게 평소에 좀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과감하게 발탁해서 비서실장을 한다면 방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선제적인 아마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이게 세금에 관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결국은 이 박근혜 정부의 민낯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민낯이 뭔데요? 이게 뭐냐면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매달 40억 달러씩의 대한민국의 흑자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면 500억 달러의 흑자가 쌓입니다. 그런데 그 500억 달러의 흑자가 결국은 10대 재벌들에게만 창고에 쌓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에 대해서 세금을 늘리거나 뭔가 거기서 돈을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유리알 같은 이 월급쟁이들 주머니만 털고 그다음에 서민들 담배 2,000원에 사피던 거 지금 4,000원에 사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가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도 지금 매년 30조 이상의 지금 빚을 세워서 지금 박근혜 정부 5년 끝나고 나면은 600조가 넘어가는 국가 부채가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만 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김 변호사 말씀이 부분적으로 옳은 점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 그 부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나 정파든지 정당이든지 간에 부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정권을 잃습니다. 정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자들을 위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소위 그 복지 관련해서 복지 재정의 문제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복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더 확충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이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을 때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한 건데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거든요.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증세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증세 논의를 포함해서 복지를 조정하는 걸 포함을 해서 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해보자. 네. 또 여러 가지 자본이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 변호사 말씀처럼 이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부가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네. 증세 복지에 관해서 김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만 해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4%가 조금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정도 4%가 조금 안 되는 수치면 그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거기다가 연간 무역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 된다면 그거 역시 지금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당 내부에서도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도 아니 법인세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백지 상태에서 여당 내부에서 좀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 그다음에 최경환 경제팀에서 애시당초 그 부분은 아예 그냥 철벽으로 방어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지금 이 혼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발 이 세정과 이 재정에 관한 좀 철학을 바꾸셨으면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이제 새 대표 뽑느라고 지금 뭐 전당대회를 하고 있죠. 네, 2월 9일인가요? 네. 2월 9일이죠. 9일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2월 8일이죠. 2월 8일인데 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느닷없이 호남 총리를 어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굳이 봉변 당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첫 출범할 때도 지역적 대탕평을 위해서 호남 총리가 어떤가라는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가 지명된 마당에 굳이 호남 총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충청권 주민들 분들에게 조금 뭔가 감정이나 정서를 건드리는 면은 있는데 그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재인 의원이 조금 더 적확한 용어나 어떤 정치적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은 지역적 대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옳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정우원 총리가 물러가는 마당이긴 하지만 5부 요인 전부가 지금 PK 출신 그러니까 부산 경남 출신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영남권 인구가 지금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의 비율을 따지고 보면 그건 40% 가까이 육박합니다. 30몇 %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고시를 붙고 이렇게 보면 인구 비율하고 비례를 해보면 25%면 장관도 25% 정도의 비율을 맞추면 대강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습니다. 호남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10%이기 때문에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가 10%면 대강 비율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그 비율을 훨씬 더 벗어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위 공무원단이라든지 장관들이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어떤 탕평 인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다만 문재인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걸 또 그냥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것은 그 역시 좋아 보이는 태도는 아닙니다. 새누리당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보다도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지금 시끌시끌 하는데 아니 충청 총리면 그럼 대탕평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사실은 게다가 또 지금 박지원 의원이 또 호남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가 그야말로 대표 경선에서 박지원 후보가 사실은 먼저 건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호남권이 아니고 실수할 줄 알았다. 이러고 지금 이제 기회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의원이 굳이 호남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호남권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탕평인사 혹은 비영남권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겠나, 의도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인데. 충청도 비영남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남권을 의도를 했을 텐데 말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남권 총리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불거진 것은 아무래도 지금 저 야당 내에 그 대표 경선과 맞물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충청권이 좀 인구가 호남권을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로 처음 지금 수백 년 내에 처음 지금 앞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충청권 입장에서는 할 말 좀 뭐 언짢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종시도 가져갔지요. 그다음에 각종 과학기술의 중심이 되고 있죠. 뭐 그렇다면 충청권 우리 저 유권자들도
그렇게까지 뭐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싶고요. 저 한 가지 아까 자신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무특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당가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2월 2일로 잡혔죠. 네,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우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면면이 거론되는 사람들인 게 대부분 이제 정치권 인사들인데 그것도 이제 친박계 인사들이 많이 거론된단 말이죠. 친박계 인사들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정무특보를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생각들인데 얼마든지 불러다 그냥 들으면 되지. 그걸 굳이 정무특보라는 자리를 줘서 그걸 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오히려 구야권 인사들 중에서 정무특보를 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그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무특보로 임명을 해서 보다 더 다양한 시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정무특보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뭐하러 그걸 특보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칫하면 그냥 위인 설관 내지는 이런 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만약에 방향이 뭐 그런 친박계 뭐 정치권에 있던 인사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방향을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김경진 변호사님. 교수님 꽤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구 동교동계 인사 일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면서 갔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한광호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지 하나갑 전 의원이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 잘 활용하시면 나름 뭔가 좀 이렇게 접촉면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 개파 정치,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좀 그러고 있는데요. 여당이 새누리당에서도 좀 개파를 불식 못하고 있죠. 원내대표 를 선출하는데 역시 또 친박 비박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그럼 무슨 박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박? 어쨌든 이 박은 이 대통령의 표시고요. 대통령이 그만큼 국정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주영 이제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이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래서 친박계의 어떤 지지가 결집돼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주영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 현장에서 한 100일 넘게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심정적인 지지를 아마 당내에서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거꾸로 이제 본인의 개혁성을 좀 의원들이 많이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되고 있어서 이게 이주영 의원을 이렇게 원내대표로 뽑았을 경우에 오히려 당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원들이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인지 이주영이냐 유승민이냐 알 수 없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홍성근 교수님.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우선 뭐 개파 정치 좀 벗어날 수 없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개파 정치라는 게 결국은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에서 좀 벗어난 것을 굳이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로 개파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파 간의 이제 경쟁 선의 경쟁은 좋은데 이게 이제 갈등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서 부정적인 측면이 좀 부각돼서 그렇긴 한데요. 좀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또 이번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해졌습니다. 이게 2년 차에서 3년 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다 친박이라고 하면서 나는 또 정말 친박이라고 생각했던 분은 나는 나보다 진짜 친박은 또 뭐 예컨대 유승민 의원이다. 뭐 이러고 지금 나오신단 말이죠. 이런 걸로 볼 때 결국은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이번 경쟁은 정말로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상당히 아주 그냥 막상막하의 그런 경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유승민 의원은 내가 진짜 친박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주영 의원은 오히려 친박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참 묘한 장사를 보이는데 아니 미국도 그렇습니까? 미국 민주당 안에도 친 오바마, 반 오바마 이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참 이 국민들이 좀 개탄을 금치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회고록을 출간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간단히 한 말씀씩 해 주시는 것으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역대 대통령께서는 저는 반드시 회고록을 내야 된다고. 반드시 회고를 써라? 역사에 대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중에 후세에서 또 많이 해석을 할 거예요. 네. 회고록을 쓰시는 분들은 또 당신 입장에서 또 정당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그것이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조금 이른 감은 있긴 합니다. 뭐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이 나온다는 것은 후세에 이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그 역사적 증거를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했던 치세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회고록을 빨리 내는 건 굉장히 잘했다.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비서관들하고 그건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회의를 해서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다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을 다 담았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좀 방향이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그 과거 우리나라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뭐 이래재단이라든지 어디에 좀 모아놓고 네. 이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또는 큰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좀 자주 만나게 해서 네. 본인들 대통령 때의 경험을 좀 전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자꾸 생겼으면 네. 어쨌든 중요한 국가 운영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회고록이 나오면 또 어떤 파문이 일지는 모른다. 이래서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정치의 일부니까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학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심부름 업체의 효도 대행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04번님께서는요. 뭐든지 돈으로 대신하려는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2882번님께서는요. 어디까지를 효도 대행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배달해 달라고 하는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9901번님께 주간 경향 8469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허승현,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